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이야기하자면 그날은 한 삼겹살집에서 절친 혜영이의 승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혜영아, 승진 축하해. 넌 벌써 승진했고 난 이제야 하는 건데 뭐. 그래봤자 나도 작년에 했던 건데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사실 너한테 말도 못하고 걱정 많이 했거든. 저번에 프로젝트 때 네가 도와줘서 승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냥 술 마시고 몇 마디 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도움이 되긴 무슨 도움이 됐다고 그래. 그때 그 몇 마디 때문에 아이디어가 번쩍했잖아. 암튼 네 덕분이 분명해.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더니 먹고 싶은 게 겨우 삼겹살이 뭐냐? 혜영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제 그릇 위에 삼겹살을 올려줬습니다. 너 기억 안 나? 우리 대학 다닐 때 말이야. 둘 다 고기 좋아해서 맨날 삼겹살 먹고 그랬잖아. 난 그때 네 자취방에서 삼겹살에 맥주 마실 때가 진짜 행복했어. 너랑 있으면 마음이 항상 편했거든. 사실은 오늘도 네 자취방에서 삼겹살에 맥주 마시자고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귀찮다고 할까봐 그냥 말 안 꺼낸 거야. 그때는 대학생 때라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우리도 어엿한 직장인인데 그런 궁상을 떨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난 절대 궁상이란 생각 안 들거든. 그때가 참 좋았어. 우리 맥주 마시다가 늦잠 자서 강의 못 들은 적도 있잖아. 이제는 그때 일이 추억이 됐네. 라며 지나간 일을 회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혜영이와 저는 대학 동기입니다. 혜영이는 본가가 지방이다 보니 홀로 자취를 했고, 절친이 된 이후로 혜영이 자취방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물론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간혹 혜영이 자취방에서 뒹굴거리긴 했지만 그때의 그 낭만은 많이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을 다닐 때와 직장을 다닐 때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혜영이와 이런저런 추억을 떠올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야, 니들 지금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질하는 거야? 네? 저희는 그냥 대화만 나눈 건데요. 갑자기 큰 소리로 우리에게 쏘아붙이는 모습에 잔뜩 얼어붙은 채 제가 겨우 대답을 했는데요.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만취 상태인 듯 해보였기에 더 이상 시비가 붙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뭐?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좋은 회사 다닌다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 그리고 승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렇게 기분이 좀 나한테 술이나 한잔 따라보던지. 남자가 도를 넘는 발언을 했고 혜영이가 남자를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저기요, 지금 제 친구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이건 또 뭐야? 여자가 구분구분해야지. 어디서 눈가를 야리고 있어. 라며 남자가 주먹까지 치켜들었고 제가 화들짝 놀라서 혜영이를 말렸습니다. 혜영아, 그만하고 나가자. 나가긴 어딜 나가. 당장 사과하지 않고. 조금 전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좋은 회사 다니니까 나 같은 쬐깐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다 우습게 보이지? 이봐요. 그쪽이 어떤 회사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잠이나 자요. 뭐가 어쩌고 어째?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순식간에 혜영이 얼굴에 소주를 끼얹고는 다시 주먹을 치켜 올렸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 그 남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집에 가시죠. 이건 또 뭐야? 저요? 저는 그냥 옆에서 고기 먹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그러는 너나 그냥 고기나 처먹던지 하지 왜 남의 일이 상관이야? 그쪽이 이렇게 소란 피우는데 고기가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근데 이 자식 누구한테 하라 말아야? 술 취한 남자가 말리던 남자의 멱살을 잡았고 제가 급히 사장님에게 다가가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던 사이에 이미 남자 둘이서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후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둘을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떨결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별탈 없이 일이 잘 마무리가 돼서 말리던 남자와 함께 경찰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어찌나 고맙던지 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쪽은 잘못한 게 없는걸요. 사실 저도 평소에는 막 나서고 그러는 성격은 아닌데 갑자기 여동생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오늘따라 술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 객기를 부린 것도 없잖아 있네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통성명이나 하죠. 저는 김지석입니다. 아, 저는 이지호이고 여기는 제 절친 김혜영입니다. 지석이란 남자가 멋쩍게 웃고 있었는데요. 지석씨 옆에 있던 친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 지석이가 참아서 다행인 거지. 만약 그대로 주먹 날렸다면 그 인간 옥수수 다 털렸을걸요. 지석이가 오랫동안 취미로 복싱을 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며 혜영이와 제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자 지석씨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명함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여기. 라며 제가 명함을 건네자 지석씨가 혜영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혜영씨? 혜영씨 명함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주 반가웠습니다. 제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 창피해서 그만 실례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지석씨가 싱긋 웃으며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에 혜영이와 잠시 웃음이 터졌는데요. 지석씨와 친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가 혜영이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어요. 내가 볼 때 저 지석이란 남자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되게 왜 안 되냐? 보니까 내내 네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던데. 우리 혜영이 승진도 했는데 남친도 생기는 거 아니야? 복싱을 했다고 하는데 근육도 장난 아닌 것 같더라. 혹시 연락 오면 잘해봐. 됐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왜 하겠냐? 라며 혜영이와 장난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석이란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처음에는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지석씨,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아요. 네? 잘못 걸다니요? 혹시 지호씨 아닌가요? 네, 제가 이지호가 맞긴 한데 혜영이한테 전화 걸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혜영씨한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날 지석씨가 혜영이한테 명함을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아, 그건 혜영씨가 민망해 할까봐 예의상 달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사실 저는 그날 내내 지호씨한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한테요? 네, 제가 지호씨한테 관심이 없었다면 그 상황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날도 봐서 아셨겠지만 그 난장판이 나는 동안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지호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제가 너무 뜬금없이 고백을 한 것 같네요. 무리했다면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워서 많이 놀라셨죠? 아,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고 싶어서요. 저기 그때 일 때문이라도 제가 밥을 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식사 같이 하신다는 거죠? 네, 날짜랑 시간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며칠 뒤 지석씨를 만나러 갔는데요. 예약했다던 식당에 들어가서 보니 지석씨가 팔에 반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설마 그때 다친 거예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계속 통증이 있길래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뼈에 금이 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이요? 그럼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고 살짝 금이 갔다네요. 괜히 우리 때문에 깁스까지 하고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우 씨가 죄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깁스를 오래 해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 2주 정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 우선은 지켜보자고 하네요. 그나저나 지우 씨랑 제가 2년은 인연인가 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가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팀장님이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고요. 근데 제 팔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 팀장님이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팔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임원들 모셔놓고 하는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난감하게 됐죠 뭐. 순간 지석씨가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지석씨가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저기 그게 지호씨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지호씨를 만날 운명이었다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그 주재원이 그렇게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호씨를 만난 뒤로는 그냥 시들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내가 주재원으로 나갔다면 지호씨를 못 만났겠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네요. 암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팔을 다친 게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만약 이 와중에 제가 주재원으로 나가게 됐다면 지호씨랑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말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지석씨가 조심스레 묻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기에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둘이 사귄다는 소리를 듣고 혜영이가 많이 놀란 채 물었습니다. 진짜로 둘이 사귄단 말이야? 그렇게 됐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 그때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도 않던데 잘 됐네. 축하한다 지유야. 나도 이렇게 빨리 빠져들 줄은 진짜 몰랐는데 지석씨는 여자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읽는 것 같아. 거기다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매일매일 감탄한다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거기다 그날도 딱 나서서 지켜주는 거 보니까 듬직하기도 하고 사람은 꽤 괜찮아 보였어. 그러니까 한번 잘 만나봐. 네 절친으로서 난 적극 찬성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지석씨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 좀 해달라고 해봐.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도 있는데 나도 너 따라서 이참에 남자친구 좀 만들어보자. 혜영이가 장난 가득한 표정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커플과 혜영이까지 자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친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 혜영이와도 트러블 없이 잘 지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지석씨가 혜영이에게 회사 동료를 소개해줘서 혜영이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커플끼리 자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지석씨와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오늘 저녁에? 혹시 지석씨 만나러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연락해봤어. 오늘 지석씨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 그럼 오늘은 나 만나도 되는 거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우선 만나서 얘기하자. 혜영이 말에 잠시 후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그날따라 혜영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말일인데 바쁜 거 아니야? 너 말일에 항상 바쁘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지석씨가 너한테 프로포즈 했어? 프로포즈? 아니, 프로포즈라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상민씨가 하는 말이 지석씨가 곧 너한테 프로포즈 할 거라고 했거든. 우리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프로포즈를? 내 남친 말로는 그랬어. 근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 뭐야? 이상한 소리라니? 혹시 지석씨 일인 거야? 제가 걱정스레 혜영이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혜영이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상민씨도 이런 말을 나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대체 무슨 말인데 그래? 그게
한 달 전인가 지석씨가 상민씨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일이 생겨서 결혼을 서둘러야겠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혹시 그동안 지석씨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이상한 거라니? 그러니까 평소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거나 그런 게 없었냐는 거지. 글쎄, 난 잘 모르겠던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혜영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민씨도 엄청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 근데 너랑 내가 절친인 거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나 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상민씨 말로는 한 달 전쯤에 지석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데. 결혼을 서두르다니?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좀 많이 올려달라고 했다나 봐. 그게 우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결혼하면 네가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냐. 네가 대충 얼마 모았다고 말을 했다며. 그걸 합해서 전세금 올려줄 생각이었다나 봐. 난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을 합해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그렇게 학가에서 살자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학가를 한다고? 그것도 집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동안 지석씨 만나면서 쪼들리고 그러는 거 전혀 못 느꼈는데 전세 보증금 올려주려고 학가라니. 제가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자 혜영이가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지석씨가 버는 돈을 거의 집에 가져다 주느라 지금까지 돈도 많이 못 모았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의 현실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말이야. 우선은 나도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 지석씨가 하는 얘기 들어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근데 나는 네가 굳이 가시밭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혜영이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얼마 뒤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호야,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할 때 됐잖아? 결혼? 너랑 나랑 만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양가 인사드리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지석씨는 모아놓은 돈이 많은가 보네. 결혼하려면 당장 집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참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때 네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있다고 했잖아? 그거랑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합하면 전세 정도는 대출 안 받고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지석씨네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도와주신다는 거야? 지석씨네 부모님은 돈이 많으신가 보네? 당연히 도와주시겠다고 했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말이야. 조건? 무슨 조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뭐? 그럼 학가를 하자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워낙 조용한 분들이라 딱히 신경 쓸 일도 없을 거야. 그럼 지석씨는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전세가 내 명이니까 전혀 안 모은 건 아닌 거지.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며. 그치만 내가 모아서 산 거라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지 뭐. 남자친구가 어찌나 뻔뻔하게 말을 하던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합가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나는 학가 절대 안 할 생각이야. 그럴 자신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엄청 조용해서 신경 쓸 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따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따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 만약 따로 살게 되면 집 얻는 돈도 필요하고 매달 100만 원 이상 생활비도 들여야 하는데 대출에다 뭐다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야. 생활비? 그리고 대출은 또 뭔데? 네가 학가하기 싫다고 하면 우린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해야 하잖아. 요즘 금리도 높은데 전세 대출금 갚느라 엄청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겠어. 그치만 우리 부모님이랑 학가하면 살림도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고 생활비도 안 들어가고 대출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 그러니까 내가 학가하자고 한 거야. 어때? 내 말 들어보니까 진짜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우리 학가에서 살자. 그럼 나중에 출산해도 부모님이 육아도 도와주고 하면 일석이조잖아. 그렇게 해줄 거지? 남친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며
합리화시키는 모습에 순간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남친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때? 그게 나을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 빨리 결혼 서두르자. 저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지석 씨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지석 씨 말을 요약해보자면 내가 모은 돈으로 지석 씨네 부모님 사는 집 전세금을 보태주라는 말인 거잖아. 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거냐고. 그 전세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전세 보조금을 보태주는 건 아니지.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내가 모은 돈으로 지석 씨네 부모님 전세금 보태주는 게 맞는 거고 합가를 안 하면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드리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께도 매달 100만 원씩 드릴 생각이야? 지우 니네 부모님은 먹고 살만 하시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다 희생해라 그런 말인 거잖아. 뭐? 네 말은? 그래 내 말이 틀렸어? 이제 보니 나를 완전 바보로 알고 있었던 거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야말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내가 왜 생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써야 하는 거야? 제가 정색을 한 채 남친을 노려보자 남친이 움찔하는 듯 하더니 다시 선심을 쓰듯 말을 꺼냈습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불편하면 학가나 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 보태드리는 걸로 하자.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한 모양이네? 내가 왜 지석씨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하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보고 대신 짊어지라는 얘기잖아. 근데 어쩌지? 난 그럴 생각에 추후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 헤어져?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극기하는 남친 입에서 허무맹랑한 말까지 튀어나왔기에 순간 호흡이 가빠졌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빚을 졌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려 애쓰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을 졌다는 거야?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을 졌냐고. 진짜 잊은 거야? 그때 너 처음 만났던 날 술집에서 술지정뱅이한테서 너 구해주다가 팔 다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도 못했고 그러는 바람에 해외 주재원도 못 나갔잖아. 그때 거기 나갔으면 돈도 꽤 벌었을 텐데 너 때문에 기회 놓친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제 보니 너 소시오패스 그런 게 확실해 보인다. 거기다 너 가스라이팅 장난 아니네. 이래서 사람들이 순간 혹하고 당하는 거구나. 미안한데 난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설마 네가 그런 말 하면 내가 움찔할 줄 알았던 거야?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네. 암튼 너랑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그만 헤어지자. 헤어지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너한테 완전 정 떨어지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기 닭살 돋는 거 보이지? 그나마 너한테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 말이야. 다른 여자 만나서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니네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생각이나 해.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라며 제가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 전남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상관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전남친이 계속 연락해왔지만 바로 전화를 차단한 채 전남친과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혹시나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뒤 혜영이가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석씨 말이야. 지방으로 발령 신청해서 내려갔다고 하더라. 지방으로? 들어보니까 지석씨 아버지란 사람이 문제가 많다나 봐. 돈도 없으면서 친척들한테 여기저기 돈까지 빌려서 무슨 사업을 해본다고 하다가 쫄딱 망한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 있던 전세금까지 빼서 빚을 갚아야 할 처지인 모양이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친척들한테 고소당하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값 산 지방으로 발령 신청해서 내려갔다더라고. 바로 내려갈 수는 있었나 보네. 들어보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거의 자천돼서 내려가는 거라는데 자진해서 내려간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보내준 모양이야. 그때 헤어지길 진짜 잘했지. 너 완전 인생 끝장날 뻔했다니까. 라는 혜영이 말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전 남친이 어찌나 자신을 잘 포장했던지 마치 카멜레온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그 사람의 한쪽 면만 보고 결혼을 했더라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이 사기를 왜 당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 남친도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순간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며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함을 깨닫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